기본서는 389페이지 보시면 389페이지. 그래서 보면은 건물이 지어지는 절차를 간단하게 이제 한번 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원칙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근데 이 허가 전에 입지 규모에 대한 사전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허가를 받고 나면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라고 착공할 때는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거 사용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건축 허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허가권자인데 그 전에 허가를 하기 전에 이제 사전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요거 한번 보면은 자 389페이지 가로 1번에 허가 대상 건축물의 사전 결정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 건축물 미출, 허가 대상 건축물 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 미출, 허가권자에게 미출,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죠. 자, 내가 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건축 허가를 신청하려면 내가 건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건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겠죠. 즉 소유권을 확보해야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공장을 지으려는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라고 해보죠. 근데 일반인들이 이 건축 관련 규제를 다 안다라는 건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래서 실제 건물 짓는 사람들도 허가 신청했다가 반려되고 보충해서 신청하고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소유권을 확보해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보충이 가능한 잘못된 사항이라면 괜찮은데 이 대지는 아예 처음부터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용도 지역상으로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서 매입을 했겠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모르는 규제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절대로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은 이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농사나 짓던지 아니면 다시 팔던지 해야겠죠. 근데 나는 투자 목적으로 이 토지를 매입을 한 거니까 어쩌면 시세보다 좀 더 비싸게 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라는 거. 일반인들이 건축 허가에 대한 절차, 규제를 잘 모르니까 해서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그걸 입지, 규모에 대한 사전 결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전 이 말은 일사자, 이게 허가를 신청하기 전을 의미합니다.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내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결정을 받아보는 거죠.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허가권자. 허가를 내주는 사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걸. 그리고 허가권자가 오케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걸 입지 규모에 대한 사전 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보면은 방금 밑줄 쳤던 거 대상은 허가 대상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허가권자에게 허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해서 박스 안에 보면은 1번에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즉 내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 기준, 건축 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서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내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을 할 때 내가 뭘 고려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허가권자에게 미리 물어보겠다라는 거. 이걸 입지, 규모에 대한 사전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지금은 사전 결정이 무슨 말인지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내용들 보면 다음 페이지 390페이지에 가로 7번 보죠. 가로 7번. 자, 허가권자가 건물 지을 수 있다라고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한 10년, 20년 있다가 허가 신청하면 안 되겠죠. 일정 기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게 2년입니다. 2년.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안 하면 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동그라미 하시고 390페이지 가로 7번이죠. 2년. 허가를 신청 미출. 허가를 신청. 하여하며 이 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미출. 효력이 상실. 실효가 됩니다. 실효. 이렇게. 그래서 예전 기출문제 사전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착공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착공 신고가 아니죠. 2년 안에 뭐 해야 되죠?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요걸 입지 규모에 대한 사전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건축 허가의 의의라고 돼 있죠. 건축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건축 행위를 일정한 요건 아래 해제하여 본래의 자연적 자유를 회복하여 주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이게 행정법에서 말하는 허가의 정의입니다. 허가라는 건 원래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던 행위인데 법으로서 금지시켜 놓고 요건을 갖추면 다시 자연적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거, 그걸 허가라고 부릅니다. 행정법에서는. 행정법에서.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행정법 내용이고 그 옆에 참고해 보시면은 건축 허가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몇 가지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거기 5번의 대물적 허가 미출. 건축 허가는 대물적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자, 건축 허가는 이 물건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내려주는 행정처분이지 갑이라는 건축주에게 내려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건물을 짓다가 건축주가 바뀌었습니다. 을로. 이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될까요? 허가 따로 안 받아도 될까요? 대물적 행정처분이니까 이 건물에 내려진 행정처분이죠. 건축주가 바뀌어도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건축주가 바뀌었습니다. 신고만 해주면 되지. 따로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 물건에 대해서 내려진 행정처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대물적 행정처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거기 7번에 기속행위 미출하죠. 기속행위. 자, 기속행위 이런 것들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반대말이 뭐냐면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 재량행위는 뭔지 아시겠죠? 권한자에게 재량을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건축 허가가 만약에 재량행위라면 허가권자가 재량껏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기속행위다라는 말은 법률적 요건에 기속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의 요건을 갖췄다라면 허가권자는 자기 재량을 떠나서 무조건 허가를 내어줘야 된다라는 게 기속행위의 의미입니다. 요거 나중에 요 기속행위가 뭔지는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기속행위라는 거랑 대물적 행정처분, 우리 시험이랑 관련된 건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허가권자 나오죠. 허가권자를 위주로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됐고 그 뒤에 시장, 군수, 구청장 미출.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서울시청 가야 됩니까? 구청 가야 됩니까? 구청. 경기도 구리시에서 건물 지으려고 합니다. 도청 갑니까? 시청 갑니까? 시청.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원칙적인 허가권자. 그 다음에 예외라고 돼 있죠? 거기. 21층 이상의 건물 등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하려면 밑줄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 해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 미출.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미출. 인 건축물의 건축. 가로 띄워놓고 을 말한다 라고 돼 있죠. 다만 박스 안에 공장, 창고 밑줄. 그 박스 위에 제외한다 밑줄 할까요? 자, 한번 보죠. 원칙 건물을 건축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다만 층수가 얼마라고 돼 있죠?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합니다. 그러면 허가를 누가 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러니까 아까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건물 지을 때는 구청에 가면 됩니다. 근데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내가 30층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그때는 어디 가야 되죠? 시청 가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청. 그래서 허가권자가 바뀐다라는 거.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근데 시장, 군수는 말이 없죠. 시나 군에서는 말이 없죠. 그 말은 시나 군은 모든 건물의 허가를 시장, 군수가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거기 허가권자, 이번에 허가권자 등이라고 돼 있죠. 그 옆에다가 도지사 X. 허가권자에 도지사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390페이지의 허가권자 등 그 제목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도지사가 허가를 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 물론 국장이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도 없긴 없습니다. 국장도 허가권자에 없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도지사가 허가권자에 없다라는 거. 도지사가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보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내가 20층의 건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거 허가 누가 하죠? 구청장이 하는 거죠. 21층 이상이었으니까. 근데 내가 30층의 건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제 누가 하죠? 서울특별시장이 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이렇게. 근데 30층의 건물을 경기도 구리시에서 건물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거 허가 누가 하죠? 구리시장이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 도지사가. 그 다음에 아까 391페이지 박스 안에 밑줄 친 거 있죠? 공장이랑 창고. 이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제외한다. 제외. 그래서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공장이나 창고는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인 건물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허가 누가 하죠? 서울시장.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근데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인 공장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거 누가 허가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거에서 제외하니까 다시 구청장. 다시. 자, 원칙적인 허가권자 누굽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허가 누가 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근데 도에 있는 시나 군에서 이런 큰 건물 건축하려고 합니다. 허가 누가 하죠? 시장, 군수가. 근데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 공장이나 창고입니다. 이건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허가를 누가 하죠? 다시 구청장으로 제외된다라고 했으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거에서 제외하니까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구청장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공장, 창고가 제외된다는 게. 그래서 층수가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합니다. 근데 그 건물이 공장이나 창고일 때는 제외하겠다라는 거. 다시 원칙적인 허가권자가 허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시나 군에서는 모든 건물의 허가를 시장, 군수가 하죠. 대신에 시장, 군수는 일부 건물은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해서 그 밑에 사전 승인이라는 게 보입니까? 사전 승인. 보면 시장,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미출.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의 용어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미출, 도지사의 승인. 허가를 내어주기 전에 미리 승인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걸 사전 승인이라고 합니다. 사전 승인. 거기 1번에 보면은 2의 가로 2라고 돼 있습니까? 2의 가로 2가 이거.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근데 공장이나 창고도 제외한다라는 것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 1번이 대형 건축물입니다. 대형 건축물. 앞으로는 21층 이상이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제가 대형 건축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요까지만. 2번, 3번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2번, 3번은. 요거는 외워야 되는 거니까 일단 놔두시고 자, 요까지 한번 정리해보죠. 다시. 이게 허가권자입니다. 원칙적으로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고 합니다. 허가 누가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큰 거 짓습니다. 층수가 얼마?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허가 누가 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근데 이런 큰 건물을 시나 군에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허가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가. 그래서 허가권자에는 도지사가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국장이 허가하는 경우도 없고 도지사가 허가를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대신에 시장, 군수는 이런 큰 건물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에게 뭘 받아야 되죠? 그걸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허가권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데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도지사가 허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지사는 사전 승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모든 건물에 대한 허가를 시장, 군수가 한다는 거. 이게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 그래서 사전 승인의 1번까지만. 2번, 3번은 다음에 보면 됩니다. 2번, 3번은 그 다음 페이지. 건축허가의 신청이라는 거 돼 있고 그거 됐고 5번에 건축허가의 필수적 취소라고 돼 있습니까? 5번에 자, 필수적 취소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을까요?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 밑줄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 1번에 보면은 그 박스 안에 1번에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동그라미. 가로 안에 저 밑에 줄에 공장은 3년 동그라미. 공장은 밑줄 하시고. 마지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 그래서 자, 여기 허가받고 나서 원칙적으로 2년 안에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허가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필요적 취소 사유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착공은 했습니다. 2년 안에. 근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 밑줄. 공사 완료가 불가능. 세 번째,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밑줄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 한때부터 6개월 동그라미. 지난 이후에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자, 나중에 나올 건데 허가를 신청할 때 아까 우리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착공할 때는 내 대지에 남의 땅이 모래 한 톨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아까 3번에 보니까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착공을 못 하겠죠. 그리고 나서 6개월의 기간을 줍니다. 소유권을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착공을 못 하겠죠.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필요적 취소 사유라고 부릅니다. 여기 3번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가받고 나서 얼마 안에? 2년 안에 착공을 하지 않았을 때. 다만 공장은 얼마죠? 3년. 근데 그 박스 위에 가볼까요? 다만이라고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라고 돼 있죠? 그게 허가받고 나서 2년 안에 공사 시작 안 했을 때입니다.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동그라미. 마지막에 연장할 수 있다 밑줄.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허가받고 나서 2년 안에, 공장은 3년 안에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을 얼마 연장해 준다는 거죠? 1년. 이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착공은 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공사 완료가 불가능. 세 번째는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가 경과하죠?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N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여야 한다라는 거. 필요적 취소 사유니까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6번에 대지의 소유권 확보비 매도 청구라고 돼 있죠. 가로 1번에 대지의 소유권 확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대지에 대한 밑줄 소유권을 확보.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말은 생략된 말이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소유권을. 근데 그 박스에 있는 것들이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도 외워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놔두시죠. 그래서 허가를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다라는 거. 예외가. 그 다음에 다 한 장 넘겨보시면은 394페이지 7번에 허가 거부라고 돼 있습니까? 자, 아까 건축 허가는 무슨 행위라고 했죠? 기속행위. 기속행위. 즉 허가권자에게 자기 마음대로 허가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기속행위의 예외로서 이러한 경우에만 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 건축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밑줄 건축위원회 심의 를 거쳐 밑줄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으니까 허가 거부 사유입니다. 1번만 보도록 하죠. 오늘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라고 돼 있습니까? 밑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변의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에 밑줄 부적합하다고 인정. 그러니까 건축하려는 건물이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입니다. 근데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주려고 보니까 주변의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에 이거 좀 부적합하겠는데 라고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허가 거부 사유입니다. 그래서 위락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로서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허가 거부 사유. 근데 이런 경우 빼고는 허가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속행위라서. 그 다음에 8번 이런 것들 놔두십시오. 그 다음에 옆에 건축허가의 제한 등 요거는 제가 국계법에서 뭘 하나 설명하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놔두시고. 그래서 일단 지금 건축 허가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봤던 거 다시 한번 보면은 첫 번째 허가권자입니다. 원칙은 허가권자가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 이 허가를 하는데 큰 것 있습니다.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허가 누가 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근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뭐죠? 공장이나 창고는 제외한다라는 거. 그 다음 이런 큰 건물을 시나 군에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허가 누가 하죠? 시장, 군수가. 모든 건물의 허가를 시장, 군수가 하는 거죠. 해서 허가권자에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도지사. 대신에 시장, 군수는 이런 큰 건물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한테 뭐 받아야 되죠? 그래서 도지사는 사전 승인을 하는 사람이지 허가권자가 아니다라는 거. 요게 건축 허가권자고, 두 번째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라서 원칙적으로는 허가 거부가 안 됩니다. 근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변의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적 허가 취소라고 해서 허가받고 나서 원칙 착공은 얼마 안에 하죠? 2년. 공장은 3년.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얼마? 1년. 근데 안 하면 허가를 어떻게 하죠? 취소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착공 의무 기간 안에 착공을 했습니다. 다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세 번째는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가 경과하죠?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필요적 취소 사유. 요 정도만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 정도만. 이게 건축 허가. 건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 매해 출제가 됩니다. 제가 안 했던 것까지
뭐 허가 제한이라든지 소유권 확보에 관한 내용까지 다 더하면은 이거는 뭐 한 해에 뭐 2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매해 출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건축 허가입니다. 건축 허가. 그다음 몇 페이지를 가면 되냐면 401페이지 가보시죠. 거기 제목에 보면은 건축 신고라고 돼 있죠. 건축 신고. 자, 원래는 401페이지. 원래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허가 받아야 됩니다. 방금 봤던 게 건축 허가. 근데 일부 건물은 신고하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박스에 보이죠? 401페이지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이렇게 거의 뭐 한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거 외워야 됩니다. 다음 중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만 금방 외웁니다. 저 한 5분 안팎으로 걸리는데 조금 머리가 좋은 학원은 한 4분 30초, 조금 힘든 학원은 한 6분 30초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제가 외우는 건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외우는 건. 제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우게 할 겁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건 건축 허가. 근데 일부 건물은 신고하고 지을 수 있다라는 거. 신고하고 지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정리하면 몇 개 안 됩니다. 이거. 다음 페이지 볼까요? 가로 2번에. 신고의 효력 상실이라고 돼 있습니까? 자, 그거 보죠. 신고하고 나서 신고로부터 1년 동그라미. 1년. 착수하지 아니하면 밑줄. 그 뒤에 신고의 밑줄, 효력은 없어진다 밑줄. 다만 이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 동그라미. 연장할 수 있다 밑줄. 자, 방금 허가받고 나서 착공하는 건 얼마였죠? 2년. 허가받고 나서는 2년 안에 착공해야 되죠? 근데 방금 보신 이 신고 대상 건축물은 1년 안에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1년 안에. 안 하면 신고의 효력이 어떻게 되죠? 상실. 근데 허가는 2년 안에 착공 안 하면 어떻게 썼죠?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보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물의 입지나 규모에 대해서 사전 결정이라는 걸 신청할 수 있습니까? 사전 결정 결과를 통지받고 나서 허가 신청은 얼마 안에 해야 되죠? 2년. 근데 사전 결정 통지받고 나서 2년 안에 허가 신청 안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 결정 어떻게 한다고 했죠? 효력이 상실됩니다. 효력이 상실. 그다음에 허가받고 나서 착공은 원칙 얼마 안에 하죠? 2년. 공장은 3년. 다만 이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얼마 연장해 주죠? 1년. 안 하면 허가는 취소? 이건 취소하여야 한다였죠? 취소하여야 한다. 근데 방금 신고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은 신고하고 나서 얼마 안에 착공해야 됩니까? 1년. 1년. 안 하면 신고의 효력이 상실. 신고의 효력. 이 그림이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앞으로 조금 이따 나눠드릴 그 강의 노트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다 있습니다. 그 노트만 보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고도 1년의 정당한 범위가 있으면은 1년 안에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했고 착공할 때에는 공사 계획 등을 허가권자한테 신고해줘야 됩니다. 내가 2년 안에 1년 안에 공사 시작합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가 완료가 되겠죠. 그러면 건물 사용하려면 뭐 받아야 되죠? 사용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해서 이제 사용 승인을 볼 건데 일단 용도 변경 좀 넘어가시고 이 교수님, 이 책을 쓰는 분이 고상실 교수님이죠. 이 조문 순서대로 이렇게 책을 써놓은 겁니다. 저는 이제 설명을 하기 편하도록 설명을 하는 거고, 이 교수님은 조문 순서대로 책을 쓰다 보니까 책 순서가 이렇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설명하기 수월하게 이렇게 하는 거라서 423페이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라는 게 나오죠. 자, 보시면은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 두 줄 내려와서 한 후 건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밑줄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 맨 마지막 줄에 있죠.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 423페이지입니다.
7번에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사용 승인서의 교부라고 돼 있는데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거기 밑줄 하시고 그 위에다가 7일이라고 좀 써주시겠습니까? 7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그 위에 7일.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내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랑 공사 완료 도서 등을 첨부해서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허가권자에게. 이렇게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사용 승인을 내어주기 위한 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 조사를 나가봐가지고 내가 허가받은 대로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검사에 합격한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교부를 하고 이 사용 승인서를 받아야 건물을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해서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가로 3번에 건물의 사용 시기라고 돼 있죠.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건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즉 사용 승인 받고 나서 건물 써야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밑에 나옵니다. 자, 보면은 허가권자가 7일 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사용승인 신청받으면 7일 안에 사용승인을 내어주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된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된다고 했죠? 그 기간 안에 사용승인서가 안 나오는 겁니다. 나는 신청했는데. 그럼 그냥 쓰면 됩니다. 두 번째,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 임시로 사용의 승인, 그걸 뭐라 부르냐면 가로 4번에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임시 사용 승인. 그러니까 기준에 적합하면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걸 내어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내주는 거 아니고 내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임시 사용 승인은 기간을 2년으로 합니다. 2년. 그래서 거기 저 동그라미 3번에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얼마로 되어 있죠? 2년 동그라미.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이나 안방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밑줄 연장할 수 있다. 얼마를 연장할 수 있다, 몇 회 연장할 수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건물이 지어지는 절차입니다. 건물이 지어지는 절차. 이렇게. 그래서 요까지 보도록 하고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 보죠. 어딜 보면 되냐면 403페이지 보겠습니다. 403. 거기 제목에 보면은 용도 변경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403페이지. 용도 변경. 제가 아까 요거 설명드릴 때 적용 행위에 저는 이제 용도 변경을 넣어놨었죠. 그래서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건축법을 적용하는데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적용 행위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리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건축물의 용도는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가로 2번에 건축물의 용도라는 게 있죠. 일단 그거 넘어가시고 좀 많이 있을 겁니다. 넘어가십시오 그거. 용도 변경의 방법이라는 게 그거 412페이지 한번 보시죠. 412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시설군의 분류라고 돼 있죠. 거기 있는 표를 옮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물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크게는 9개의 시설군으로 구분합니다. 9개. 그게 맨 앞에 있는 1번부터 9번까지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그래서 자동차 관련시설, 산업 등 시설,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 교육복지, 근린, 주거업무, 기타 시설군 이렇게 9가지 시설군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크게는. 그 다음에 이 9개의 시설군을 다시 이 시설군들마다 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29개가 있습니다. 29개.
시설군들마다 비슷비슷한 용도별로 이렇게 29개를 나눠 놓습니다. 이걸 용도군이라고 합니다. 그럼 용도 변경이라는 건 이걸 바꾸는 겁니다. 29개 중에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바꾸는 걸 용도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 용도를 변경할 때 허가받는지 신고하는지 그걸 용도 변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많이 넘어온 거 있죠, 앞에. 방금 쭉쭉쭉 넘어가십시오 했던 거 404페이지부터 404페이지 1번에 뭐라고 돼 있죠? 단독주택, 2번에는 공동주택, 3번에 일종근생이라고 돼 있죠. 4번에 옆에 페이지 4번에 이종근생이라고 돼 있죠. 쭉 넘어가 보면 29번에 야영장시설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거기까지 이게 29개의 용도입니다. 29개의 용도. 그러면은 이 29개의 용도마다 자, 단독주택에는 어떤 건물들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어떤 건물이 있고 일종근생에는 뭐가 있고 이종근생에는 뭐가 있고 그걸 적어놓은 게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보면은 건물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건물들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건물을. 해서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게 다음 중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그게 나왔습니다. 아까 3번에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었습니까? 3번에 저 앞쪽에 404페이지 3번에 일종 근린생활시설 있죠? 그게 올해 시험 문제. 근데 이걸 다 외우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5월 달에 이거 요약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한 2장 정도 줄일 겁니다. 비교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이건 일단 놔두십시오. 이건 뭐 이 상태로 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보시면은 못 외우겠죠? 이거 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추려가지고 자료를 하나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놔두시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이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학원 건물 같은 건 뭐냐면 이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같은 거 이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아까 우리 학원 같은 걸 교회 이런 걸로 바꿔볼까요? 종교시설. 종교시설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종교시설. 자, 학원은 여기 있는데 종교시설은 여기 있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그럼 아까 412페이지였습니까? 거기 보면은 표에 용도 옆에 칸에 허가라고 돼 있습니까? 용도 옆에 칸에 아래에서 위로 용도 변경 시라고 돼 있죠. 그건 허가 받습니다. 허가. 그 옆에 신고라고 돼 있습니까? 그거는 위에서 아래로 용도 변경 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여기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나이트클럽. 근데 이걸 헬스장 이런 걸로 바꿔보죠. 어차피 노래 틀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좀 건전하게 돈 벌어야겠다 하면서 춤추지 말고 이제 운동하세요라고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건 밑으로 내려오죠. 이 신고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뭘로 나오냐면 다음 중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표를 주고 풀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이 표를 못 외우면 못 맞추는 겁니다. 이걸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마시고 뭐 이거 금방 외웁니다. 이것도 한 4분 정도 외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좀 양이 많은 것들 있죠. 양이 많은 것들은 제가 한 1월 달부터 암기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외울 건 아닙니다. 지금 외울 건 아니고 1월 달부터 암기 방법을 외워드릴 테니까 시간 날 때, 그러니까 나중으로 미뤄버리면은 시험에 임박하면 이런 것들이 안 외워집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이런 것들이 외워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시간을 두고 시간 날 때마다 이거 한 번씩 보면 됩니다. 한 번씩 다 2문제 따가지고 외울 거니까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해서 크게 건물의 종류를 9가지로 구분하고 이 9개의 시설군들마다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가 있다라는 거. 그 용도들마다 이 용도에 해당하는 건물의 종류를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그 용도를 바꾸는 거. 이걸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데 위로 올라갈 때는 뭐 봤죠? 허가, 밑으로 내려갈 때는 신고. 그러면은 자, 원래 여기가 의료시설이었습니다. 의료시설. 병원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걸 뭐 학교 같은 걸로 바꾼다고 그러죠. 교육연구실로. 이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죠. 이럴 때는 뭘 하냐면 거기 그 412페이지 맨 밑에 동일 시설군 간 변경 보입니까? 이때는 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신청 밑줄. 자,
무슨 말이냐면 건축물 대장을 떼보는 거죠.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거기에 건축물의 용도라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 쓰이는 게 이 29개의 용도 중에 하나가 쓰일 겁니다. 그러면 원래 여기가 병원일 때는 의료시설이라고 써져 있었겠죠? 이걸 학교로 바꾸면 교육연구시설 이렇게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위로 올라갈 때는 뭐 받아야 되죠? 허가. 밑으로 내려갈 때는 신고. 근데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뀔 때는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라는 걸 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는 다음 중 허가 대상인 것은, 다음 중 신고 대상인 것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표를 외워야 됩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 나왔습니다. 25회 정도까지 허가 대상 찾아라, 신고 대상 찾아라. 그게 시험 문제였는데 최근 시험은 거기 뒤에 보니까 건축사 설계, 사용 승인 그런 거 보입니까? 그것까지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가 똑같이 나오긴 하지만 점점 발전된 형태로 출제를 하는 겁니다. 회차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문제는 당연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객관식 시험이 다 그렇습니다. 사업 시험 폐지되기 전까지 한 50회 치러졌죠?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같은 것들도 예전에는 되게 쉬웠던 거죠. 근데 법과목 시험이 지금 치러지는 법과목 시험들은 폐지되기 이전 사법 시험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도 뭐 민법 교수님들 말하죠. 이 옛날에 내 공부할 때 사법 시험 문제랑 비슷하다고. 그렇게 치는 겁니다. 그렇게. 민법도 옛날에는 되게 간단한 게 냈겠죠. 근데 회차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문제들은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용도 변경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발전된 형태로 뒤에 있는 건축사 설계, 사용 승인 이런 문제를 최근에는 좀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얼마든지 좀 어렵게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발전된 형태들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용도 변경이 뭔지만, 용도 변경은 이 29개의 용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시설일수록 조금 위험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시설일수록 위험도가 덜한 시설이니까 위로 올라갈 때는 어렵게, 밑으로 내려갈 때는 쉽게 이렇게. 근데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뀔 때는 건축물 대장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이걸 용도 변경이라고 합니다. 용도 변경. 이렇게 뭐 외우는 거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보면은 외워보면 뭐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얼마 안 됩니다. 외워보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볼 거냐면 429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29. 자, 지금까지 배웠던 게 요까지. 규제까지 배운 겁니다. 규제까지. 보면은 적용 대상물 배웠죠? 그 다음에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배웠고,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원칙 뭐 받아야 되죠? 허가.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배운 거죠. 근데 일부 건물은 신고하고 짓는 건물이 있습니까? 네. 그 다음 요까지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신고 대상 건물을 아직 보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지을 때는 협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이겠죠. 나중에 철거해야 되는 겁니다. 철거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아직 안 했고, 허가나 신고하고 나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건물을 쓰려면 이제 뭐 받아야 되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 사용 승인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며칠 안에 검사를 해야 되죠? 7일. 이런 숫자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제 요게 나오면 요거. 건물이 지어지기 위한 대지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 다음에 건물은 어디까지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건축선,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거기 429페이지. 대지의 안전이라고 돼 있죠. 대지의 안전. 자, 보면 대지는 인접한 밑줄,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된다. 인접한 대지가 아니죠.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에 잠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물에 잠겨도 되는 토지들은 낮아도 될까요? 네. 해서 옆에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수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건 뭐 너무 쉬워서 제가 노트에는 정리도 안 해야 하는데 보면은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는 지반이 약할까요? 튼튼할까요? 그래서 건물 지으려면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다음에 송개의 우려가 있는 토지, 무너질 우려가 있는 토지는 옹벽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까지.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고 430페이지 대지 안의 조경이라는 게 나옵니다. 대지 안의 조경. 가로 1번의 원칙 보시면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인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해서 자,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거기에다가 건물 지을 때는 조경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옆에 페이지 가로 2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 조치를 하지 밑줄 아니할 수 있다. 얘네는 조경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외워야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안 외워도 되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에 녹지지역 밑줄, 9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밑줄. 왜 안 하는지 아시겠죠? 녹간농자입니다. 녹간농자. 그 다음에 올라가 보면 5번에 대지에 염분이 함유 밑줄.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되죠? 네, 그래서 안 합니다. 6번에 축사 밑줄. 축사에는 나무 심으면 어떻게 되죠? 소가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저 샐러드 내 하우스 먹는 거죠.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이라고 돼 있습니까? 이거 나중에 철거할 거죠?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안 하는지만 생각을 하면. 그래서 2번, 3번, 4번 묶을까요? 얘네는 공장입니다. 2번, 3번, 4번은 작은 공장, 작은 공장. 뭐 숫자 일단 표시는 해놓죠. 2번에 보면은 대지 면적은 5천 미만 미출. 3번에 연면적 합계는 1,500 미만 미출. 작은 공장입니다. 안에 있는 공장의 규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지 면적이 5천 미만이거나 대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의 규모가 연면적이 1,500 미만. 그 다음 산업단지의 공장 밑줄 할까요? 산업단지의 공장? 산업단지의 공장은 단지 자체적인 조경을 하기 때문에 개별 공장은 조경 의무가 배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8번에 연면적 합계가 밑줄 1,500 미만인 물류시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가로 안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제외 밑줄. 그러니까 연면적이 1,500 미만인 물류시설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작아도 그냥 조경하라는 겁니다. 보기 싫으니까. 미관을 해칠 수 있으니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다음 중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물은 하면은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 물류시설,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해가지고 주거지역에 있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의 물류시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그래서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물을 건축할 때는 조경을 해야 되지만 조경을 안 해도 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가로 3번의 옥상 조경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지금 도로가 나오는데 그 전에 제가 하나 좀 보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책 순서랑 다르게 내가 제 순서로 하죠. 470페이지. 470페이지. 이게 원래는 요 대지에 있어야 되는 건데 (470페이지) 제목이 공개공지라고 돼 있습니까? 공개공지. 자, 공개공지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죠. 공개, 공지. 자, 여기 공개 이 말은 아무나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나. 아무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공지라는 건 소규모 휴식 공간 내지는 소규모 공원 같은 것들을 공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공지라는 건 아무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소규모 휴식 공간이나 공원 같은 것들을 공개공지라고 합니다. 혹시 공개공지 보신 적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엄청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면, 자, 도시지역 안에서 공원 부지 같은 걸 확보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유토지이고 하다 보니까 이 공원 부지 같은 것들을 확보한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을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는 자신의 대지 중에 일부를, 내가 대지를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이 일부 공간에다가 아무나 와서 쉴 수 있는 소규모 휴식 공간이라든지 공원 부지를 제공하라라는 게 공개공지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 건축주는 이 공개공지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여러분이 건축주가 아니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됐죠. 자, 보면은 왜 좋아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업용 빌딩이라고 해보죠. 이게. 그러면 이 건축주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상업용 빌딩의 건물 가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죠. 사람이 많이 오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주들이 가장 좋아하는 임차인 누구죠? 그렇죠. 스타벅스. 여기는 사람이 그냥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스타벅스가 없더라도 이 건물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공개공지 엄청 예쁘게 만듭니다. 시계탑 같은 걸 설치한다든지 분수대라든지 아니면 조경을 엄청 예쁘게 놓는 거죠.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동네에서 약속을 정할 때 야 거기 시계탑에서 보자, 분수대에서 보자, 아니면은 야 거기 예쁜데 거기 있잖아, 벤치 있는 데 있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약속을 여기서 정하겠죠. 이 동네에는 이 건물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약속을 정했을 때 사람들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겠죠. 오늘같이 추운 날 그냥 1층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소비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늦으면 야 멀리 가기 귀찮은데 위에서 밥 먹자. 자연스럽게 소비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 건물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지고 이 동네의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은 이 동네의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 되는 거죠. 해서 공개공지는 건축물 주변에 소규모 휴식시설 같은 걸 설치하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근데 이걸 예쁘게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니까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약속 장소가 되면서 이 건물이 자연스럽게 가치가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광장 형태로,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앞에 벤치 놔두고 광장 형태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데는 아무래도 건물의 규모가 좀 상당히 큰 곳이겠죠. 근데 작게 이렇게 벤치 갖다 놓은 데도 있고 이렇게 조그맣게 구성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큰 건물들, 상가용 빌딩들 가보면은 이런 시설들이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보면 여기는 뭐 요 앞에 이렇게 팻말로 요런 데다가 여기는 공개공지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개공지입니다. 이런 게 써져 있습니다. 근데 흡연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사람들이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면 안 되는데 여기 가가지고 대부분 흡연자들이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잘 못 볼 수도 있는데, 큰 건물 뭐 백화점 같은 데는 거의 대부분 있고 큰 상가용 빌딩들 보면은 옆에 공터 같은 게 살짝 있을 겁니다. 거기가 대부분이 공개공지입니다. 공개공지. 그래서 가시다가 보이면은 이런 팻말 붙어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런 게 공개공지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라는 게 보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많이 모이는 시설을 설치할 때 공개공지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 중에서 사람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어딜까요? 네, 그래서 모든 상업지역. 그 다음 상업 기능이 포함된 지역이 2개가 있습니다. 준주거, 준공업. 준주거, 준공업. 그 다음 일반 상업지역까지. 일반 상업지역까지. 마지막 거 일단 놔두시고. 그래서 거기 표에 보면 대상 지역 나오죠? 일반 주거, 준주거.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모든 상업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상업지역 어떻게 세분되죠? 중심, 일반, 유통, 근린. 화이팅? 좀 외워주십시오. 용도지역 같은 것들을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데 일단 이건 놔두시고. 해서 다음 중 오답으로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전용 주거지역 같은 거. 전용 주거지역은 뭐 하는 곳이었죠? 양호한 주거환경. 여기는 조용한 곳이죠.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아야 되는 곳이고, 근데 아무나 가서 쉬고 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저 울산의 석유화학단지 아니면은 매연이 풀풀 나오는 공장 옆에 가서 쉬고 싶으신 분? 안 계시네.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 이런 데도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오답으로 많이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여기 대상 건축물이 나오죠. 나온 김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 근데 이거 보기 전에 우리 용어의 정에서 아까 하나 안 보고 온 게 있습니다. 그거 지금 보도록 할 겁니다. 382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거기 가보면 다중 이용 건축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거기 가로 25번에 있죠.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말도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고 해서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입니다. 자, 보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밑줄 바닥 면적 합계가 5천 이상. 해서 보면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이라고 돼 있죠? 이거 아니더라도 이번에 16층 이상 밑줄. 위에 게 아니더라도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이걸 왜 지정하냐면 자,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렇게 막 한 20층 되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주계단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죠. 계단이. 불나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드는 겁니다. 승강기도 하나밖에 없고 계단도 주계단 하나밖에 없는 거죠. 불에 타 죽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찡겨 죽는 겁니다. 해서 이런 다중이용 건축물들은 비상용 승강기라든지 지상층으로 연결되는 직통계단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거기 보면은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이라고 돼 있죠?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입니다. 요거랑 여기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의 취지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여기도 사람 많이 모이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종교시설, 운수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업무시설이 없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에는 업무시설이 들어와 있는 거죠. 업무시설이. 이것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물론 가로 안에 건 차이가 나는데 가로 안에 건 제가 1, 2월 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나온 김에 한번 외워보면은 바닥 면적 합계가 여기도 5,000제곱미터 이상이죠? 5,000제곱미터 이상인 보면 종우나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업숙? 하면은 이게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입니다. 종우나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업숙? 근데 업무시설 대신에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이게 들어가면 이게 다중이용 건축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업숙 하면은 공개공지, 의숙 하면은 다중이용 건축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다중이용 건축물이랑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이 똑같아서 그냥 지금 한번 해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외우는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개공지는 다시 이제 뒤로 넘어와 보죠. 공개공지를 얼마나 설치해야 되냐라는 게 나옵니다. 얼마나 설치해야 되냐.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설치를 합니다. 거기
가로 2번에 나오죠. 공개공지 면적 확보해서 대지 면적의 10% 이하 미출. 그 뒤에 있는 말들은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의 10% 이하. 자, 내가 가진 470페이지입니다. 470페이지. 이제 앞에 갈 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대지 중에 10% 이하만큼 아무에게나 공개를 했죠. 당연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해서 거기 가로 4번에 옆에 페이지 법률 적용의 완화라고 되어 있죠. 건축물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의 범위에서 대지 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등의 면적 비율에 따라 56조, 60조를 완화하여 56조 이렇게 써놓으면 아무도 못 알아듣겠죠.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해서 박스 안에 보니까 용적률은 1.2배 이하 미출, 높이도 1.2배 이하 미출. 그래서 옆에 작은 글씨에 보면은 471페이지에 팁이라고 돼 있죠. 아까 제가 56조, 60조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라고 했죠. 법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법에서는. 여기 보시면 법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령으로는 용적률이랑 높이만 얼마까지? 1.2배까지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주고 20%를 완화받는 겁니다. 이득. 그리고 건물도 유명해지고 하니까 공개공지를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제 공을 들여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거기 유명한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고 그 건물이 더 유명해질 수도 있겠죠. 조각품 같은 걸 갖다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법에 따라서 미술작품에 설치라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 건축주가 막 예술을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조각품 같은 거 설치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건물에는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공개공지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는 지역에 많이 모이는 시설을 건축하는 건축주에게는 아무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제공하도록 한다라는 거. 그게 공개공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지 및 도로까지 했고 이제 앞에 보면은 우리 보다 말았던 게 432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432페이지에 도로가 나오죠. 자, 근데 이 또 도로의 정의는 또 앞에 있습니다. 또 앞에. 그래서 요 432페이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마지막에 도로에 대해서만 설명드리죠. 378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걸 뒤에 써놔주면 참 좋은데 계속 이렇게 쓰시던데 12번에 가로 12번에 도로가 나오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는 각종 법률에 따라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도로는 건축법에서 도로가 되기 위한 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란 원칙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밑줄, 즉 사람만 다닐 수 있으면 안 되고 차만 다닐 수 있어도 안 됩니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되고 너비는 얼마 이상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4m 이상. 인 도로나 마지막에 예정 도로를 말한다 밑줄. 그래서 박스 안에 보니까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도로라고 돼 있죠. 어떤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도로든 건축법에서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되고 너비는 이 너비가 얼마 이상? 4m 이상이라야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도로의 폭이 2m라고 해보죠. 이건 도로입니까? 다른 법률에서는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건축법에서는 도로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2m짜리 도로에 접해 있는 이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내가 이 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4m짜리 도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즉, 내 대지 중에 일부를 도로 부지로 내놔야 나머지 공간에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건축선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 건축법에서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원칙 너비는 얼마 이상? 4m 이상인 도로뿐만 아니라 예정도로까지도 도로로 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당연히 동그라미 2번에 예외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외들이. 근데 오늘은 원칙만. 건축법에서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얼마 이상이죠? 4m 이상인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도로라고 합니다. 도로. 그래서 여기 원칙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예정도로, 요걸 도로라고 하겠다라는 거. 물론 예외도 있는데 이건 일단 놔두시고. 그래서 예외는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계단 같은 데면 계단. 여기는 차가 다닐 수 없겠죠? 그게 도로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 다른 쪽이 막혀있는 도로죠. 이건 또 요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원칙만 오늘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도로라고 하는데 뒤에 다시 43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도로의 지정이라고 돼 있죠? 도로의 지정? 그건 다음에 볼 거고 옆에 페이지 2번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는 게 나옵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접도 의무라고 합니다. 접도 의무. 그러니까 대지에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대지는 반드시 도로에 접해 있어야겠죠? 그래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는 게 대지는 도로에 일정 면적 이상 접해 있어야 됩니다. 해서 거기 보니까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동그라미. 마지막에 접하여야 한다 밑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건물이 있는 대지는 이렇게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2m가 안 되는 이런 땅들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뜻인 거죠. 그럼 아까 건축법에서 도로가 되기 위해서 이 도로의 폭은 얼마였죠, 원칙이? 그래서 이걸 합해보면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폭 얼마 이상? 4m 이상의 도로에 얼마나 접해야 되죠? 2m 이상 접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하고 있어야 이 안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합해보면. 이렇게. 그래서 대지는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건물에 출입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랑 건물이. 그러면 만약에 이 건물에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면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외 보입니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즉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1번에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두 번째는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이런 것들입니다.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이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에 접하고 있으면 그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로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세 번째는 농막입니다. 농막. 농막 뭔지 아시죠? 최근에 뭐 뉴스에 나왔던 게 시골에다가 농막이라고 신고를 해놓고 가설 건축물 이런 것들 뭐 집처럼 지어가지고 별장처럼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죠. 사실 이제 농막이라는 건 농사 짓다가 뭐 농장비 보관하거나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컨테이너보다는 조금 좋게 지은 거.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농막으로 신고해놓고 별장처럼 쓰려고 이렇게 막 집 지어놓고 이런 거 있죠. 근데 농막은 원래 주거용이 아니니까. 주거용이 아니니까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접도 의무라고 합니다. 접도 의무. 그 밑에 건축선이라는 게 나오죠. 요거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선은